네, 안녕하세요. 배우 류선영이고 오늘 아뉴스데이의 시네마 토크에서 장성남 기자님과 함께 토크를 할 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배우님이 영화 속 어떤 캐릭터랑 비슷한 컨셉을 갖고 오셨는데 누굴까요? 아무도 모르시나요? 의사를 연기한 무드라주와 비슷하게 생각해서 해보셨대요. 이럴 때 박수를 약간 사라진 거 아니야? 뭔가 정의롭고 용기가 가득한 의사처럼 보입니까? 네. 너무 부러우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이렇게 뜨거운 자리에 진행했는데 나중에 저는 장성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배우님께서 이 영화를 진짜 되게 주제가 깊고 정말 하려는 얘기가 큰 영화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정말 통합도 기억이 많이 남았는데요. 어떻게 영화를 보셨는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좋았고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되게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감독의 그런 기사도 보고, Q&A도 보고, 그래서 뭐 믿음과 약간 그 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근데 또 심지어 제가 좀 잘 알 수 없는 수녀원이나 아니면 실제 전쟁 그 전쟁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여가지고 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저도 약간 그런 진짜 영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감독이 이 인터뷰에서 몇 가지 단어로 그 영화에 대한 감상과 주제를 정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 한 단어의 의미가 하나로 이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수만 가지 생각을 하게 하고 진짜 이 감독의 어떤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하나의 어떤 난관이나 문제 앞에 이렇게 직면한 인간들이 어떤 감정과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진짜 말씀하신 대로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렇게 딱 양분해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일단은 이 영화가 등장인물들에게 아주 엄청난 고난을 주면서 시작을 하죠. 그 고난 진짜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거 짐작한다고 저거를 과연 다 알 수 있을까? 아니군요. 그렇죠. 그런 혼란과 갈등을 겪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게 단순히 전쟁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던 신념과 종교에 대해 흔들린다는 것들을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심정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모든 전쟁은 너무 혼란스럽고 참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전쟁은 사람이 일으키는 거지만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사람이 아닌 어떤 파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에서도 그 수녀들은 또 전쟁이 아니라도 신을 향해서 또 다른 극으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반대쪽에 있는 어떤 신앙이나 그런 신을 믿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전쟁으로 인해서 또 다른 극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마주치면서 결국에 도대체 누가 피해자인지 모를 만큼 모두가 피해자인데 아무튼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그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계속 만들어내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고통스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저도 배우님처럼 예를 들면 저 수녀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지? 그럼 수녀 원장이 내리고 있는 선택은 단순히 내가 뭐라고 손가락질을 할 만하기만 한 걸까?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인물을 따라가고 상황을 따라가다 보면 계속 물음표가 생기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가 전쟁을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다. 이 인물들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다가 그거를 그럼 극복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있긴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의 신념 안에서 누구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들이라면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합쳐진 그 상황 안에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와 정말 이게 간단한 도덕적 문제를 얘기하는 영화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살다 보면 인간 사람인데 딱 그렇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한 번에 보니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정말 이게 인간의 어떤 복잡 다단한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기사를 쓰면 한 문장 안에 이 영화에 대해서 다 쓸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는 그럼 일단 전쟁의 피해를 입는 수녀들이 등장하는데 또 다른 한 축에서 오늘 배우님과 비슷한 그 의사 마틸드가 나와가지고 그들과 함께 여정을 이제 시작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맨 처음에는 수녀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아주 그들과 함께 진지하게 그들의 문제를 고민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 심리적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왜 마틸드가 수녀들의 편에 서게 됐다고 느끼셨어요? 일단은 얼마나 급하면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을 테고 의학자로서의 그 신념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찌됐던 간에 저 친구가 그걸로 인해서 마틸드가 수녀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러시아군한테, 소련군한테 어떤 성적인 폭행을 당하잖아요. 그 성적 폭행을 당한 다음에 다시 수녀원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에게 조금 뭔가 그들을 더 공감할 수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아무리 전쟁에서 그 팔다리가 다 잘린 그런 환자들을 보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기가 그런 성적 피해를 경험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아예 그 수녀원 거의 전체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공감을 좀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소련군이 찾았을 때 그러니까 임금경으로 넘어가고 나서 그때 수녀들이 이 마틸드를 그 신뢰와 정말 그 우리 거의 구원자의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거의 무슨 성화의 한 장면처럼 그게 나오죠. 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어떤 연대감 같은 것도 느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계속 그 수녀원을 찾아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느꼈는데 어떻게 보면 마틸드는 맨 처음에 어쩔 수 없이 그 간절한 수녀의 어떤 청으로 인해서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이 사람들이 이런 믿음 따위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인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되게 바보 같다, 답답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의사로서 어떤 종교, 감정 이런 거에 휘둘리기보다는 되게 과학적 신념이나 그런 지식에 따라 행동하는 아주 과학적인 사람인데 왜 저거를 저렇게 저런 것 때문에 자기 몸이 저렇게 문드러지는 거를 가만히 냅두고 있지 참 바보들 같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정말 그 소련군한테 당했던 그 사고가 결정적 계기가 되면서 나는 다른 지금 저 수녀들과 다른 되게 용감하고 깡이 있고 과학적이고 항상 진취적인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 나 같은 이런 사람도 이런 함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느꼈던 거니까 자기 신념도 꺾이는 걸 느끼면서 수녀들도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 좌절됐을 때 느끼는 혼란 같은 게 이런 거일 수도 있구나 하는 차원에서 또 그럴 때 동질감을 느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진짜 저도 끝으로 갈수록 정말 우리는 서로 너무 우정이 어린 사이야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진 않지만 그들이 서로에게 보내는 어떤 연대와 우정이 정말 영화의 또 하나의 주제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순히 전쟁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살면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흔들릴 때 좌절할 때 그리고 그 복잡한 상황 안에서 어떤 걸 해결책으로 내가 생각해야 하나 하는 순간을 마주할 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배우님께 어려운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배우님도 살다가 굳게 믿었던 어떤 것이 흔들리고 더 이상 그것이 하나의 신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한국 잘라버리고 싶네요. 네. 이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네, 일단은 아뉴스테이를 보면서 내가 가진 신념이라는 게 그들만큼 강한 신념일까? 아니면은 또 강한 의지일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되게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 현실에서 내가 학교를 나갈까 말까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삶을 지속할까 아닐까의 의지일까? 그게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질문은 제가 좀 넘겨도 될까요? 기자님은 기자님으로서 기자로서 물론 영화 기자시지만 어떤 신념이나 아니면 이걸 꼭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영화 별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기자님은 그런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해결 방안이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자리 진행자로 여기 알고 거고 저도 없습니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배우님하고 함께 무슨 얘기 할까요? 이런 걸 이렇게 준비하다가 저도 생각해 본 건데 이게 맞는 대답인지 모르겠는데 도움 되시는 얘기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사실은 저는 여러분도 영화 되게 좋아하시고 그런 배우도 와 계시잖아요. 우리 모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도 영화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영화 기자를 시작했어요. 근데 가끔 되게 막내 기자 때 사적인 얘기하는 거 예를 들면 박해일 만나서 인터뷰하면 어떨까? 이런 궁금해서 제가 영화 기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못 모르고 상상하면은 인터뷰를 하면 진짜 골방에 무슨 찻집 골방에 박해일이랑 나랑 이렇게 좁은 테이블에 둘이 앉아서 배우님? 막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인터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또 이게 다 영화 홍보의 절차가 있고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막 되게 많은 홍보사라든가 배급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옆에 계시고 그분들도 다 역할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그게 되게 은밀하고 아주 친밀한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은 그런 걸 바라시고 하신 거죠, 진짜. 적어도 박해일님을 만날 때만큼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몇 번 깨닫고 나니까 제가 이제 인터뷰를 갔다 와가지고 이거를 쓰고 나면은 이게 이 기사가 인쇄되면서 그 경험의 어떤 소중함 같은 게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라서 꿈꿨던 일인데 그게 되게 허무하다라는 걸 느낌을 느끼게 되니까 처음에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무슨 사춘 때도 안 그랬는데 낙엽이 떨어지는데 눈물이 날 것 같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장님한테 막 얘기하고 막 있는데 편집장님 빨리 써 막 이러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중간에 영화 기자 안 하고 그냥 프리랜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내가 그게 무슨 배우님이랑 인터뷰를 했다고 절친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순간을 즐기고 내가 나한테 그 좋은 얘기 해주셨다는 걸 즐겨야겠다 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다시 들어왔는데 오늘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진짜 인터뷰하다 진짜 배우님 같이 되게 격이 없게 잘해주시는 분들 만나면은 순간 이렇게 눈을 보고 인터뷰하다가 저 혼자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님이랑 다시 만나지 않아도 내가 이 순간 배우님 나한테 이렇게 진실된 얘기를 해주려고 했다는 걸 기억해야지. 그래서 내가 한 3주 뒤에 나갈 때 진짜 새벽 2시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영화 기자가 뭐라고 라는 생각이 들 때 비타민처럼 하나씩 꺼내 먹어야지 라는 이제 순간들이 챙길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오히려 진짜 되게 좋은 인연으로 챙겨주시는 분들도 생기고 인사하시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영화에 나오는 수녀들의 신념을 비할까는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마음을 중간에 이렇게 먹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을 토스해서 그러면 연기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민과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연기를 해오시면서 또 그런 좌절과 혼란과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걸 느끼실 때가 있었나요? 매 순간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배우는 아직 뭐 책이 막 많이 들어오거나 제가 고를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네,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영화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생계를 유지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뭔가 여기서는 나는 뭐 되게 짧게 단면적으로 봤을 때 아직 20대의 어떤 가장 예쁜 몸을 가진 여배우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노출을 하는 영화에서 나한테 지금 당장 돈이 하나도 없는데 2천만 원을 준대. 근데 영화가 되게 배운 것 같은데 그리고 나는 별로 먹기 싫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영화팀이랑 얘기를 하죠. 근데 고민이 되겠죠. 네, 그거는 내 고민이 되는 거지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고민이 아닌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계약서랑 되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나 아니면은 내가 이 시나리오가 되게 좋은데 어떤 왜 투자가 안 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이 영화가 지금 만들어지기 힘든 상황이거나 그런 경우에 늘 부닥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책이 계속 들어오는 배우들도 다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나름의 고민이 있겠죠. 우리가 네. 그래서 그런 아주 명료하지 않은 고민들을 상황 안의 고민들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식으로 각자 있는 혼토를 해석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연기에 대해서 더 연결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이 영화는 그 프랑스 감독님과 그 루드라주는 프랑스 여자 배우고 우리가 그 수녀들은 폴란드 여배우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정말 그 프랑스와 그 폴란드의 아주 유명하고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개성 넘치는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배우의 연기를 특히 눈여겨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역시 일단 마틸드의 그 시선으로 흘러가는 영화라서 루드라주라는 배우를 저는 처음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보지 못한 것 같은 어떤 신선함이 있었고요. 그 얼굴에 있는 약간의 고집 같은 것들이 이 역할이랑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꼭 그 마틸드뿐만 아니라 그 마리아 수녀님 있잖아요. 그 원감 수녀님 네. 역할하고 처음에 마틸드에게 막 달려가는 그 수녀님, 네, 그 이레나 수녀님이었나요? 마지막에 담배 피죠? 수녀승을 때려치고 그 역할도 이제 되게 인상 깊었어요. 계속 이 모든 인물들이 혼란에 휩싸여 있지만 제가 여기서 되게 눈여겨본 캐릭터들은 역시 자기 그 혼란스러움을 되게 행동하는 캐릭터들이 저한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말씀하신 캐릭터들이 주로 약간 그 상황 안에서 결단력을 보여주는 캐릭터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그 원장 수녀님 나오신 분 있잖아요. 근데 실제 나이가 40대밖에 안 되시는데 이제 놀라셨구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40대밖에 안 되셔가지고 그 사실 여기 안내홍생 감독님이 그 감독님도 여성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배우가 폴란드의 진짜 명배우고 작년 오스카 국어 영화상을 탔던 이다라는 영화에서 그 주인공 수녀의 이문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연기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만났는데 그분한테 그랬대요. 당신은 40대밖에 안 됐고 사실 연기 너무 잘해서 내가 팬인데 원장 수녀님 역할 하시기에는 너무 섹시한 느낌이 강해가지고 못 드릴 것 같다 그랬더니 진짜 멋있게 글에 써 있었는데 멋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딱 그분의 성함이 아가타 쿠레사인데 아가타 쿠레사님께서 싹 웃으면서 제가 잠깐 베일을 쓰고 대사를 몇 줄 읽어봐도 될까요? 라고 했대요. 그래서 순간 베일을 쓰고 대사를 몇 줄 읽었더니 안현민 감독님
당신이 원장 수녀님 어때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무슨 연기 올림픽 같이 총책하게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이다에 출연했던 배우님이 그 원장 수녀님도 계시고 다른 수녀님도 네. 이다 주인공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다도 되게 폴란드를 대표하는 영화인데 폴란드에 아주 연기 잘하는 여성 배우분들이 여기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질문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남자도 등장인물이 있으니까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유선영 배우님께서 이 시나리오의 어떤 역할을 꼭 찍어서 할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 아뉴스데이에 뭔가를 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역할을 감히 저한테 맡길까요? 안내폰은 아니 일단 안드레 감독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기서 배우님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제가 만약에 한다면 역시 마틸드 역할이나 아니면 저도 그 역할 이레나 수녀님 역할에 별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처음과 중간과 끝에 늘 나와요. 그 수녀님이 뭔가 그 벌을 받잖아요. 일주일 동안 감금해서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서도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피고 그 옆에 있는 주변 수녀들을 위해서 의사를 찾아 나서고 결국에는 저는 잘 살 거예요. 이런 말을 남기고 담배 그냥 그러잖아요. 담배 때문에 웃으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 역할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 감히 마리아 수녀님은 제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따 앙케이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울릴 것 같은지. 지금 한번 해볼까요? 그럼 네 가지 안을 드려야겠다. 마틸드 꼭 껴주세요. 마틸드, 마리아 수녀, 이레나 수녀, 원장 수녀 이렇게 네. 원장 수녀? 나이 그러니까 그분은 아니 폴란드 국민 배우시잖아요. 네. 아니 내가 일단 가장 캐스팅인데 네. 그래서 네 가지 안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박수의 크기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첫 번째 마틸드 역에 잘 어울리실 것 같다. 박수. 두 번째 마리아 수녀에 잘 어울리실 것 같다. 박수. 그럼 이제 이레나 수녀에 잘 어울리실 것 같다. 박수. 필드로 유쾌하게 가겠습니다. 원장 수녀님의 잘 어울릴 것 같다. 매독에 걸렸지만 심하지 않겠어요. 이레나 수녀님 아니면 원장 수녀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약간 안느 fontaine 감독님의 어떤 위트가 느껴지는 이렇게 심오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위트가 느껴졌던 부분이 우리 아주 귀여운 사무엘이라는 남자 캐릭터를 볼 때 정말 참 귀엽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 캐릭터를 어떻게 보셨어요? 이 여자들이 많은 이 영화에서 그 캐릭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왠지 약간 제가 막 메모를 엄청 했어요. 뭐랄까 긴장해가지고요. 까먹을까봐. 네. 사무엘은 아무튼 떠드는 게 싫어서 변호사가 아니라 의사가 된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참 많이 떠들죠. 네, 많이 떠들고 의사가 됐는데 의사가 돼서 이제 그 전쟁에 지금 우리를 위해서 팔다리가 잘린 군인들을 위해서 건배를 하는 의사인데 부모님은 홀로코스터의 직접적인 피해자고 네.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지금 여기 프랑스에서 의사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아픈 프랑스 군대에서. 그래서 되게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마틸드랑 사무엘이 동침이라는 말 맞죠? 네, 동침을 왜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약간 둘은 서로의 동료이고 조력자 같은데 왜 사무엘이랑 마틸드가 왜 샀을까?
있을까? 아니면 그 전쟁의 찬상 속에서 그 서로 좀 따뜻한 무언가가 필요했을까? 아니면 뭔가를 서로가 이해할 수 있다고 어떤 순간 생각했을까?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병원에서도 사실 마틸다한테 관심 가지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틸다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워낙에 그 도고다이 스타일. 약간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별로 그런 다친 사람들에 대해서도 되게 굉장히 집착한 사람인데 왜 그랬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아니면 마티에드도 그 소련군한테 그런 어떤 폭력을 당하고 수면에서 계속 비밀스러운 일들을 하면서 자기한테 그런 관심을 가져주는 사무엘에게만 하긴 그래 나도 그냥 이 시대에 그냥 나도 여자이지 아니면 지금은 군인이지만 언젠가는 이 전쟁이 끝나겠지 어떠한 희망을 상기했을까요? 그냥 그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같이 이 자는 이 순간에만큼은 그냥 나도 프랑스 여자로서 하나로 존재해야 하고 싶었을까? 약간 그런 고민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수녀들과 함께 있는 순간의 마틸드를 보면 조금 더 자기의 어떤 신념이나 아니면 누굴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나 이상이나 이런 행동으로 옮기는 면이 더 부각이 주로 되는데 사실 이 남자와의 같이 있는 장면에서 마틸드의 속내나 아니면 흔들리는 마음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더 잘 나올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 인터뷰 같은 거 읽어보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는 감독님은 물론 느끼시는 관객분도 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운 거 볼 때 너무 그게 내일 같으면 말고 손끝 같은 거 이렇게 막 주물르면서 보잖아요. 저게 내일이 아니라 나는 이게 안전하다는 감각 같은 걸 확인하려고.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병사들을 매일같이 보는 입장에서 되게 사람의 온기, 그냥 평범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만족과 따뜻한 충만한 감정 이런 거를 그러니까 완전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랬다기보다는 그런 걸 확인하는 행위였을 수도 있까. 어떤 인간애와 동료애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 같은 거라고 할 수도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는데 감독님 그런 얘기 네, 하셨어요? 배우님이 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이죠. 네, 그런 얘기를 하셨던 자료를 제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제 우리의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그 자기가 말하지만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나는 못생긴 거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거기에 정말 꽃미남이 사무엘이었다거나 아니면 정말 무슨 머리가 아주 깨끗한 사람이 사무엘이었다거나 아니면 그 더 막 무슨 완전 팔굽고 나서는 엄청 착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으면 오히려 마틸드가 그 사람 앞에서 자기 얘기 잘 안 했을 것 같아요. 되게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근데 약간 사무엘이 보면 마치 무슨 자기 되게 냉철한 척하고 관심 없는 척하고 막 냉소적인 척하는데 알고 보면 다 도와주고 엄청 따뜻하고 막 마틸드 해바라기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를 되게 절묘하게 쓰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약간 그리고 그 동침하는 장면에서 그 마틸드가 물어보잖아요. 폴란드 교회를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폴란드인들은 다 죽어도 싸다고 괜찮은 폴란드인들은 다 개투에서 죽었다고 다 수용소에서 죽었다고 하는 그 되게 너무하다고 심하네요 뭐 이런 대사를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때 되게 마틸드는 이 사람이라면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도 되게 직접적인 피해를 왠지 입은 사람의 어떤 그 동질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지 않았을까요? 언젠가는 그 이후에. 네. 그 캐릭터만 봐도 감독님이 되게 똑 떨어지는 어떤 거보다 정말 미묘한 어떤 거를 추구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도 굉장히 인상적인 게 첫 장면부터 이제 수녀들이 부르는 되게 명가 그 노래로 시작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그걸 부르는 장면이 꽤 많이 나옵니다 영화에. 근데 저는 뒤로 갈수록 그게 처음 느껴졌던 어떤 노래의 신비한 분위기뿐만 아니라 희한하게 그 노래를 부르는 그 수녀들의 감정이 거기다
나타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노래가 장면마다 되게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거든요. 배우님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그거를 그레고리오 성가라고 하나요? 네. 그 그레고리오 성가가 되게 집중하지 않으면 합창하기가 되게 어렵대요. 그래서 이 옆에 사람이나 아니면 신이나 아무튼 계속 그 약간 위 선배들이 약간 알려줘야 된대요. 그게 예, 그렇게 이렇게 높낮이나 아니면 이제 길이 이런 것들이 쫙 있지 않아가지고 예, 근데 거기는 매일매일 합창을 하잖아요. 되게 뭐랄까 엄청 집중해야 되는 집중을 해야 된대요. 그레고리오 성가를 부를 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런 매일매일의 아침 속에서 가만 보면은 표정들을 잡아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되게 멍 때리기도 하고 딴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에 집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거를 되게 습관적으로 합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되게 이질적인 컨트라스트 같이 느껴졌어요. 되게 뭔가 이게 이들이 이거를 뭔가를 신념을 지키려고도 하면서도 자기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아니면 이게 육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해서 그 와중에 이 합창을 한다는 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네. 반주가 없잖아요 여기 그렇죠. 네. 그 진짜로 이 감독님 인터뷰에는 이런 노래 부르는 장면이 왜냐하면 수도원이라는 세계는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고 수녀들이 우리가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생각 때문에 진짜 무슨 그 의사의 진찰을 받을 건지 아닐 건지가 막 고민하잖아요. 근데 일반 관객들이 보기에는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그 수도원만의 분위기, 그 사람들이 가진 신앙과 그 사람들이 가진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의 장치 중에 하나로 이 노래 부르는 장면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하셨고 그 수도원만의 공기와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 실제로 수도원 생활 체험도 몇 번 해보시고 그러셨대요 감독님. 그리고 진짜 그 노래 한국 부분들도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맨 처음에 그래 이렇게 손대고 천불이 나고 신이시여 나에게 왜 이만을 주셨나니까 이러는 순간에도 그렇게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하는데 갑자기 소래문들 이렇게 발자국 소리 들리면서 그 노래랑 음악을 이렇게 수녀들이 어쩔 줄 몰라서 막 부르는 순간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순간이 저한테는 되게 이 영화에서 그 절묘하고 기이한 분위기 같은 거 그 사람들 마음에 자리 잡는 공포심 같은 거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장면을 좀 곱씹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살짝 얘기해 주셨지만 결말로 가면 수녀들마다 다 다른 선택을 하고 그리고 마틸드가 내리는 선택도 이제 눈여겨볼 만하죠. 근데 배우님께서 그 많은 선택들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게 보신 게 있다는 것은 뭘까요? 진짜 모든 질문이 다 어렵네요. 어쩌면 좋을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상적인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되게 이상적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되게 다른 입장일 수 있는데 저는 마틸드랑 마리아 수녀의 그 결정이 좀 좋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마틸드는 어쨌건 제 의학적인 자기 소명이나 신념을 지키려고 어떤 그들의 비밀을 지켜주었고 또 마리아 수녀는 그 수녀원을 떠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원장 수녀님의 말을 거의 100%다 들어주면서도 밑에 있는 수녀들을 다 챙겨주잖아요. 그 현실과 그 신념 사이에서의 어떤 것을 찾은 건 아닐까. 어떤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리아 수녀가 어쩌면 이게 우리의 소명일 수도 있다고 아마 그 아기들을 이제 수녀님이 애 갖다 버리는 걸 알고 나서 이제 병원으로 찾아오잖아요. 아마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마리아 수녀님의 선택과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마틸다가 고아들을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누구든지 이 아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선택이 되게 분명히 고민은 많았겠지만 어떤 한순간이었을 거예요.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그런 그 둘의 결정이 제일 저는
현명하지 않았나 이 영화 안에서는. 네. 저도 100% 공감. 이레나 숙녀님도 좋았어요. 나가시는 거.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거를 이제 누구 하나의 선택을 영웅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선택과 이 선택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이 선택이 있고 이 사람에게 이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되게 지혜로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해 주신 게 진짜 배우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영화의 톤이 중간까지는 굉장히 현실이 진짜 이렇게 복잡하고 누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모르겠고 무슨 선택이 좋은 건지 모르겠고 너무 날카롭게 봐가지고 저는 이 영화의 결말이 희망적으로 끝나리라는 걸 한 3분의 2까지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다가. 그리고 만약에 정말 날카롭게 끝났더라도 지금의 온기는 없었겠지만 그래 되게 아주 날카롭게 현실의 어떤 비극을 얘기하는 냉철한 영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따뜻한 결말을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한 힘들게 갈등한 인물들에게 감독님이 줬다는 사실에 더 이 영화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배우님께서 이 결말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저도 질문이 되게 많아서 질문을 되게 많이 적어왔어요. 질문이 이건 기자님에게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냥 제 스스로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마티에드의 선택이 제 생각에는 되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쵸. 그 추운 데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고아들도 살렸고 그리고 죽을 뻔한 아이들도 수녀들의 아이들도 살렸고 그리고 그 앞으로 정부가 이제 이 교회를 어떻게 탄압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명분을 좀 만들어줬고 여러모로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교의 존재 의미는 뭘까? 아니면 교리란 뭘까요? 소통이 아닌 단절이 가져오는 어떤 오해란 어떤 걸까요? 아니 뭐든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떤 것을 더 우선시해야 될지 아니면 신성함이라는 무엇일지 그러니까 수녀들이 늘 얘기하는 주님의 신부나 그리고 이 영화의 제목인 신의 양이라는 것은 어떤 걸지 이런 질문들이 되게 저는 계속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저한테 하신 질문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온 어떤 결말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저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아무튼 수녀들은 마틸드를 신뢰하게 됐고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또 그녀들 그 마틸드도 수녀들한테 어떤 연대를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 같이 그 사진을 찍어 보내는 그 마리아 수녀의 목소리랑 그 사진을 보는 마틸드의 표정이 이제 친구를 넘어선 약간 가족 그 이상 어떤 전후에 그것도 뭔지 모르겠는데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의 그 목소리와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말로 설명하면은 이 언어에 그냥 갇혀버릴 것 같아서 굳이 정의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질문만 많을 뿐이에요. 너무 대단한 좋은 대답이지 않아요? 제가 가끔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을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생각해보시고 준비해주시는 분 별로 없는 것 같고 너무 감사드려요. 아베도 하셨잖아요. 네, 진짜. 근데 저는 약간 그냥 감독님이 너무 이제 물론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마틸드를 라는 캐릭터를 만들기까지 모델이 됐던 실제 이제 폴란드에서 활동하셨던 적십자 여자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결말은 정말 아주 훌륭한 결말을 냈고요. 전 그게 그냥 감동적인 것 같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캐릭터들에게 자기가 아주 너무 큰 고난을 짊어지게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그렇게 긴 고난과 갈등 끝에는 그래도 당신에게 어떤 미안과 위로와 행복이 되는 길이 있을 겁니다. 다 같이 따뜻하게 웃을 수 있는 순간이 올 겁니다. 라고 감독님이 내려줄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위로 같은 걸 내려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이게 차갑게 끝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는 게더 우리에게 전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아름다운 글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어떻게 됐대요? 실제도 이런 게 끝났나요? 제가 위키피디아랑 이런 거 엄청 뒤졌는데 별말의 실화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약간 폴란드어를 할 수 있다면 예전인데 몰라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또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저도 이렇게 좀 서치를 했는데 안네 퐁테인이랑 루드라주라는 배우는 프랑스 배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폴란드 배우고. 그래서 실제로 그 폴란드에서 촬영을 되게 버려진 수녀원을 고쳐가지고 그래서 촬영을 했는데 실제로도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실제로 그 불어를 하는 그 마리아 수녀 역을 맡은 폴란드 배우는 사실 거의 5개국어를 한대요. 근데 그 프랑스어를 좀 더 유창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는데 다른 배우들은 다 폴란드어를 쓰면서 그냥 그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도 그냥 현장에서도 그런 서로의 언어로서 좀 약간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영화 속 관계랑 비슷한 예, 예. 그 마틸드는 불어를 쓰는 사람이고 나머지 수녀들은 폴란드어를 쓰고 그 중간에 한 명이 있는 거니까 실제로도 그런 기분이 현장에서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네, 아주 깨알 정도.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면 되게 정말 어려운 연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죠. 그래서 리허설 과정을 길게 가져가지고 촬영 전에 같이 연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아뉴스데이, 야누스데이 아니죠? 아뉴스데이죠? 아뉴스데이가 죄송해요. 이게 영어로 바꾸면 램브 오브 갓이라고 신의 양이라는 뜻이에요. 저도 이제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이 신의 어린 양 이런 구절이 성서적으로는 그러니까 워낙 옛날에 그 성서에서 보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양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순수한 어린 양 이런 게 그런 메타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뒤를 가면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제물로 희생이 되고 그러면서 인간의 죄를 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자체를 신의 양이라고 부르게 되는 게 있다고 봐요. 지금 성서를 좀 더 잘 아시는 분이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걸 맞다고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거를 서치해 왔어요. 아 정말요? 같은 데에 만나 봐요. 그렇죠. 네, 만국 공동 모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자면 이 영화의 의미가 또 되게 새롭게 다가온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고된 고통을 고난을 딜레마에 빠진 이 모든 사람들이 어찌 보면 더 큰 신명, 더 큰 아름다움, 더 큰 긍정성을 우리에게 확보하게 하는 어떤 정말 신의 어린 양 같은 짐을 짊어졌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결말이 약간 희망을 보여준 게 더 맞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는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그 처참한 현실에서 강요되는 희생들이 있잖아요. 그 강요되는 희생들은 그건 외부적인 어떤 환경 그런 요소들이 더 많고 인간 내면에서는 좀 더 나아가면은 인간에게는 그 다음을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희망이 있다고 감독이 본 건 아닐까. 그래서 이게 프랑스 제목은 죄 없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뉴스데이 신의 어린 양 어떤 그 제사를 바치는 것들이지만 우리 내면에 인간 내면에는 어딘가 더 나은 다음을 개선시킬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아니면 어떤 그 그러니까 신의 양 그리고 수녀원 그래서 계속 어떤 종교의 그 핵심은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을 하는데 그 성경에서는 그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최고는 사랑입니다 이런 좋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간 내면에 있다고 감독은 그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안에 좀 녹여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뭐지? 미선영 영화평론가님. 너무 열띤 분위기 제가 너무 무식하는 것 같아서 마이크를 객석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요, 제가 마이크 연결을 소감을 얘기해 주시고 전화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얘기해 주실 분 저기 남자분도 될까요? 한 분만 더 해주시고 마이크가 주어져 있는데요. 굉장히가 지금 고생하시네요. 2열에 계십니다. 예. 영화 잘 봤습니다. 얼마 전에 사이런스 보다가 이제 이 영화를 보니까 그나마 좀 이 영화는 그전 영화보다는 좀 편안하고 약간 부담 없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기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마리아 수녀가 이제 마틸다한테 이제 당신의 우리의 신의 양이었다고 이렇게 아누스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 자살한 소피아 수녀도 어찌 보면 그 소피아 수녀의 자살을 통해서 그 인식 자체가 확 바뀌면서 아예 이제 수녀 자체가 바뀌는 과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아누스네이라는 존재 자체가 소피아 수녀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배우님과 평론가님 어떻게 기대해 주세요? 평론가님입니다. 예, 여러 가지 인물들이 다 어떤 각자의 상황에서 그런 그 희생 운영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어떻게 보면 원장수녀님도 자기가 스스로 마치 속죄하는 것처럼 치료하지 않잖아요. 그 소피아 수녀도 자살을 하고, 그 이레나 수녀는 나가버리고, 어떤 수녀는 그냥 나는 엄마가 되기를 선택하고, 네, 마틸드도 결국에는 뭐 물론 아무 일도 좀 더 좋은 상황이 되었지만 사무엘한테 자기 비밀을 털어버리고 눈물을 흘리고 감정을 보여지지 않는 캐릭터가, 그래서 각자 자기 순간순간에 자기 신념이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신앙 아니면 어떤 믿음, 그런 거에 대해서 모두가 희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꼭 누구 하나만이 아니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여기서 이 모든 고민을 하고 모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각자의 선택을 하는 그 모든 사람을 신의 양이라고 한 거 아닐까. 거기에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누구 찝어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선택이 다 값지고 다 인간성과 그 희망을 남겨줄 만한 고민과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캐릭터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주시면 이거 예쁘게 이 영화를 만든 수첩이랑 펜 드리거든요. 네, 질문하고 네네네. 이따가 내려오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또 얘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배우님이 저쪽에 6번인데 몇 년이죠? 까만색 옷입은 생얼이 여자분인데 F열 6번이신 것 같은데. 네. 맞아. 청 자켓. 한 번만 손 들어주시죠. 청자켓 입으시는 분이시구나. 제가 이렇게 하고 드릴게요. 무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요 인물들이 여성이라는 점이 인상이 깊었는데, 이 아누스 데이처럼 여성 감독이랑 여성의 배우들만으로 이루어진 영화 중에서 추천하실 만한 영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연애담이요. 연애담이요. 그래서
못 보셨죠? 어저께 괜찮은 한국 영화가 나와요. 그리고 되게 최근에 멜로 영화의 어떤 주기가 정말 지지부진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말 정말 한국 멜로 최근 멜로 영화 중에서 감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멜로 영화 정말 드물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한국어라서 네, 폴란드어, 프랑스어 안 나오고 네, 되게 쉬우실 거예요. 네, 대답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많은 추천 여성 감독의 여성 배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 안드폰텐 감독님이 뭐다 여자로 이루어진 것까지는 아니지만 만드신 영화들이 거의 다 여성 주인공 영화가 되게 많아요. 뭐, 코코 샤넬, 오드리 뚜뚜 나왔던 코코 샤넬도 있고 투마로스 중년 여성들 중년이었던 그런 것도 있고 고바리 만화 고바리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그 여자들의 선택이 누군가의 눈으로 보기에는 부도덕하다거나 나쁘다거나 뭐 약간 올바르지 않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여자의 심리 자체를 되게 오묘한 걸 다 다뤄주는 식의 연출을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여기 안드폰텐 감독님의 필모그래피를 따라서 영화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몇 작품 보시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많이는 없고요. 어떤 게 제일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빈 라이트라는 배우를 좋아해서 투마더스의 나오미 와츠라는 배우랑 로빈 라이트가 주연인데요. 그 안네 폰텐 감독의 영화들이 일단 여성이면서도 원래 그 원작이 있는 영화들을 영화로 많이 만드세요. 어떤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일상에서는 이제 영화화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영화와 일상은 되게 다른 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작이 좋은 것에서 그 안에서 뭔가를 새로운 걸 찾아내고 싶다라는 인터뷰를 봤는데요. 특히나 좀 원래 안네 폰텐 감독이 원래 배우이자 좀 무용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연출로 넘어온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여성 배우들이나 아니면 좀 섬세함을 다루는 것, 그러니까 여성 감독이라 섬세한 건 아닌데 뭐 어떤 색감이나 아니면 어떤 배우 캐스팅 같은 것들을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색다른 면을 잘 끌어내시는 연출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아까 손들어 주시는 거셨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려가지고 아까 저기 생머리 하신 여자분께서 기대 많이 하셨는데 드리고 앞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를 보고 나면 그 영화의 처음 장면부터 끝까지 기억에 남는다기보다 뭔가 장면이 잔상으로 남는데 이 영화를 봤을 때는 많은 클로즈업된 얼굴들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근데 그 얼굴들을 보여줄 때 대사를 생략함으로써 저희가 뭔가 더 느낄 수 있고 강요되지 않은 저희만의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배우님이 보셨을 때 이 영화 속의 카메라가 인물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영화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또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데 저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 감독님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믿음이라는 공간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저희들에게 무엇을 전해주려고 했는지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님은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독님이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었던 게 뭐였을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미리 질문을 만들어 오셨어요? 되게 어렵게 보시는 것 같은데.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저는 좀 카메라가 배우들의 표정을 잡을 때 뭔가를 더 하려고 하지 않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좀 어떻게 보면 플랫할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이 수면이나 아니면 전쟁 같이 이렇게 좀 차가운 거 있잖아요. 뭔가 따뜻하지 않은 시선들, 따뜻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좀 플랫한 화면이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좀 더 뭐지? 뭐가 더 있는 거 아니야? 괜히 관객이 더 그렇게 좀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는 저도 되게 좋았어요. 그런 플랫한 화면이나 아니면 뭔가를 더 과하게 들어가거나 더
더 과하게 어떤 감정을 카메라가 뽑아내지 않는 것들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색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감독이 믿음에 대해서 뭘 말해주려고 했는지는 저도 만나보고 싶어요. 그 안녕 감독을 만나보고 싶고 각자의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온다일까요? 저도 되게 많은 고민을 했던 질문인 것 같아요. 그 믿음과 신앙심에 대한 어떤 주제로 이 영화를 찍고 싶었다고 하는데 대략은 알겠는데 그걸 단어로 지칭하기가 너무 어려운 질문이랄까요? 제가 안 듣는 생각으로 잠깐 보면 지금 질문해주신 관객분의 반응에 너무 흡족해요. 답을 주는 것도 주는 건데 그걸 고민하게 만들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게 답이 한 번에 떨어지지 않아서 자꾸 개목게 되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그거는 좋은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모든 감독이 꿈꾸는 바일 텐데 이렇게 배우님도 그렇고 얘기해 주신 관객분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면 안유평생 감독이 성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걸 이렇게 몇 문장으로 정리할 수는 없는데 그 수녀원 수녀원에 가서 몇 번 체험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느님을 믿고 너무 사랑하고 해서 이 수녀 생활을 시작했지만 아주 작은 일상 속에서도 그 엄청난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흔들리는 순간에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겨내고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물론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내 믿음 자체가 더 공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으면 그럴 기회도 없는 거죠. 그 고난이 어떻게 보면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모든 그런 식으로 이 영화의 어떤 믿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건 저도 안 해본 생각은 한 번도 만나보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이메일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미루어 짐작하는 제가 어떤 그 실화의 그 메모를 봤는데요. 한 수녀가 한 40번씩 강간을 당했대요. 그래서 근데도 그 수녀원에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수녀들은 그 폴란드의 수녀원에. 그러면서도 그 원장 수녀가 왜 그렇게 지키려고 그걸 했는지, 그리고 그 수녀들은 왜 그렇게 너무 괴롭고 고난스러운데 방금 기자님 말하신 것처럼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더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계속 했을까요? 계속 실제로 너무 끔찍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한 사람이 거의 한 40번씩의 강간을 당하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뭐 이틀에 한 번씩 군대가 막 찾았다는 그런 실제 메모를 봤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튼 나중에 집에 가셔서 어떤 실화를 찾아보시면은 좀 정리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영화에 나오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든 것 같아요. 오히려 되게 무게 있는 시화를 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방식으로 더 고민하게 만드는 영화를 만드신 게 싶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아까 손 들어주셨던 관객분께 기회를 드릴게요. 뒤에서 마이크가 오겠습니다. 시열의 4번입니다. 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여기 숫자가 잘 보이네요. 네, 지금. 저는 영화 보면서 원장 수녀 캐릭터가 제일 인상이 많이 남았거든요. 왜냐면 이 영화 안에서 제일 신념이 엄청 뚜렷하고 제일 강한 사람 같아서요. 왜냐면 그 끝에 가서도 끝까지 치고 안 받고 뭐 그런 선택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장 수녀 캐릭터에 대한 기자님이나 배우님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영화가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 수녀원의 존재 자체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아기의 생명을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갓난아기를 거기 눈밭에 놓고 오는 게 생명을 저버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자기 정당화를 하면서 이 수녀원을 지켜야 된다는 게 더 몰두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애기들이 들어오고 수녀님이 나가고 나서 이 영화가 그 사람의 결말을 어떻게 그려줄까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관객들이 이렇게 도대체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고 혼란스러운 누구 하나의 걸 터뜨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려고 했던 어떤 욕심에 휩싸였다면 그 원장 수녀님의 결말을 그 사람이 마치 가해자였고 나쁜 사람이었고 라고 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그 침대에 누워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만의 고통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마치 이 영화가 한편으로는 되게 답답하고 슬프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되게 그 사람만의 신념을 지키는 되게 숭고한 싸움처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장면이. 좀 그 장면에서 이 영화의 어떤 풍부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되게 아파서 누워있기 전에 그 마리아 수녀가 애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러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말해달라고. 근데 그 모든 수녀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이거 베일을 안 쓰고 있어요. 네, 침대에 누워있을 때는 베일을 안 쓰고 자기만의 계속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근데 자신의, 그러니까 신이 걷어가 줄 거라고 아이들을 버렸으면서 또 자살은 안 해요. 또 그렇죠. 그 규리에 어긋나는 짓은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원장 수녀님의 이 생각하시는 어떤 교리와 신념이 굉장히 확고했기 때문에 그 수녀원이 그때까지 계속 수녀들이 나가지 않고 그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혼자 감내하면서 더 이상 이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신성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어떤 그 베일을 벗어버렸잖아요. 원장의 베일을 벗어버리고 그냥 개인의 한 모습으로 계속 앓는 것들,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녀에게는 또 다른 어떤 속죄의 의미 아니면 어떤 번뇌의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미소년 영화평론가님이 너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해 주실 분? 한 번만 더 손들어 주시겠어요? 손한 번만 다시. 네. 전 이 영화가 되게 흑과 백일 나와서 또 많이 표현을 했지만 의상도 그렇고 화면 자체가 분명 컬러감이 있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흰색이 주는 것, 그 건물이 주는 약간 어두운 느낌 때문에 그 뭔가 이분법적으로 느꼈는데 그 와중에서도 제가 생각한 게 맞다면 마틸드가 딱 한 번 그 되게 화려한 의상을 한 번 입잖아요. 빌려서 마리아 수녀가 주는 의상을 딱 입으면 그때 되게 빛이 나 보이거든요. 그 안에서 의상이 딱 한 번 되게 화려하게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마리아 수녀도 누구보다 신앙과 믿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 고난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짜 이유가 있어서 줬을까요는 믿음이 강한 사람만이 계속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저는 그 사람이 그 옷을 주므로 인해서 근데 이 사람이 수녀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보이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리고 이제 그게 되게 마틸드랑 친해지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마틸드도 아니 이렇게 맨날 베일을 쓰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답답한 교리 안에서 살아가고 좋게 신앙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나랑 비슷한 정도로 되게 그냥 인간적인 어떤 과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을 얻었다고 할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 영화가 한겨울에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눈이 오는 데에서 막 가는데 이제 그리고 그 영화의 결말은 우리에게 이제 겨울이 아니라 봄이 왔다고 따뜻한 시절이 왔다고
하지만 이제 편지를 보내기 어려울 것 같다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그것을 어떤 암시를 해주는 거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마리아 수녀님은 그 수녀원에 들어오기 전에 남자 경험도 있었고 어떤 남자들한테 인기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은 전쟁 전이었을 수도 있고 전쟁 중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마리아 수녀가 가지고 있던 봄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시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데. 마음에 드시나 봐요. 아주 쏙 들어요. 네, 또 얘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이게 콧물은 다 떨어진 거 하나 아니 이거 제 거 이거 드릴까요? 좀 쓰리겠지만 네, 또 얘기해 주실 분? 네. 이쪽에 노란색 지금 저기 손 한 번만 계속 들어주세요. 네, 저쪽에서 가가지고 옆에서 오고 있어요. 저 마이크 좀 전해주실까요? 2열에 지금 사이드에 계시는 안타깝게 마지막 질문이라고 합니다. 시간 거의 네, 영화 되게 잘 봤고 제가 영화를 볼 때는 이제 그런 영화 속에 모순된 장면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수녀들이 처음에는 남의 손이 몸에 닿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진찰을 거부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본인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다든가 그리고 그 결과로 생긴 아이 그 임신한 사실을 되게 괴로워하고 수치스러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그거에 대한 사랑이 넘치다 못해 이제 그렇게 행복해하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혹은 그 뒤에 이제 원장 수녀가 분명히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주님께 데려다 드렸다라는 그 명목하에 갖다 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거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는데 그 사이에서 내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통합하고 정리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을 우리가 딜레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딜레마야말로 우리가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근데 그게 아주 극한 상황이 전쟁과 그것도 전쟁 중 강간으로 일어난 이 모든 사건들을 딜레마로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강간을 당해가지고 이게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치료를 하고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교리 때문에 거부한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누구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그게 수녀 입장에서는 엄청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편이 낫다고 누가 함부로 선택을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서 자기 믿음에 따라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바로 영화의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모두. 그러니까 그리고 원장 수녀도 우리가 같이 얘기했지만 그 선택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한편은 그걸 100% 옳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딜레마 안에서 이 인물들이 각각각색의 믿음과 고민과 신념 안에서 내린 모든 선택들을 두루 바라보는 거죠, 이 영화가. 그리고 그걸 다 안타깝고 인간적이고 온정적으로 정말 고생했다. 너희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축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화 전체를 그런 모순의 틀을 통해서 굉장히 잘 그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되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딜레마 적이긴 하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수녀들은 그러지 말아야 돼. 누군가가 내 몸을 만지면 안 돼. 나는 신에게 바쳐진 신부야. 나는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강간을 계속 당했는데 자기가 원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 어떤 물리적으로 힘도 그렇고.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는 내가 원하지 않은 어떤 그런 터치를 당했는데 이제는 내가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인간적으로 만약에 본인이라면은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라면은 그것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일단 그 상황이 그냥
남자한테 계속 당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이제 수녀가 아니라 창녀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계속 그게 너무너무 아프고 누군가가 나를 만지는 것조차 너무 무서운데, 그 어떻게 보면은 수녀들의 입장에서는 마틸드도 그냥 외부인이에요. 외부인이잖아요. 우리랑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았고 우리가 이 고통을 말해주지 않았고, 근데 그런 사람에게 내 몸을 내 스스로 열어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단 한 번 살잖아요. 단 한 번 사는데 그 누가 예전에 어떤 전쟁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해라, 어떤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전쟁을 지금 이 사람들도 처음 겪고 있고, 원장수녀도 거기서 그런 아이들이 나올지 알 수 없었고, 저는 다 모두가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처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답을 알 수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모성애 같은 경우는 저는 모성애가 선천적으로 모든 여성은 모성애가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수녀를 보면은 이렇게 안겨줘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되게 막 이래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엄마가 된 것 같아, 이런 걸 깨닫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거를 되게 일반화하지 않았던 것이 저는 이 영화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모두가 비슷한 상황이 있었지만 모두가 다 다른 선택을 했고, 그것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하나의 첫 번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휩싸여서 모두가 지금 다 딜레마를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이상한 답변이었죠. 아니죠. 우리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질문하는 것도 우리가 흘러가서 다 처음 겪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런 거에서 더 공감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님 오늘 들어오신 전에 긴장한 것과 달리 오늘 아주 영화평론가답게 아주 활약을 해주시고, 오늘 아기스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고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누고 질문도 내주셔가지고 정말 좋은 걸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영화평론가로 데뷔하면서 쭉 데뷔인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 작품을 만난 것 같아서 저한테 이런 자리가 좀 과분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관객분들께서 저랑 비슷한 마음으로 영화를 보셨는 것 같아서 이 영화에 대해서 서로가 나누고 싶어하는 어떤 에너지가 느껴져서 너무 좋았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훌륭한 영화평론가 컨셉을 연구시켜 주셔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진짜 이렇게 얘기를 경청해 주신 오늘 너무 준비 잘해주신 우리 영화평론가님께 박수 한번 다시 드립니다. 고생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영화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보실 것 같아요. 왜 이러세요? 네. 영화평론가님 겸손하셔라. 자, 다음에 그러면 애니메이션 불러주세요. 네, 감사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사. 네. 그러면 저희 하나 둘 셋 하고 같이 인사하고 끝낼까요? 일어나서. 일어나세요. 네. 여기서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